안녕하십니까.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자, 유영만의 창의력 충전소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만의 창의력 충전소는 특히 어떻게 하면 인간이 기존의 생각을, 기존의 다른 언어 사용 방식을 파기한 다음에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내 생각의 옷을 이전과 다르게 입혀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똑같은 생각도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옷을 입혀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임팩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디자인했을 때 디자인하면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첫 번째 언어를 디자인하면요. 같은 생각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주 4.5일제 전격 실시. 그러면 이제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 오전만 일한 다음에 오후에 퇴근하는 거잖아요. 자, 주 4.5일제 전격 실시. 이런 언어로 문장을 디자인한 회사와 또 다른 회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회사는 금요일 오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 4.5일제 전격 실시라고 발표한 회사와 회사는 금요일 오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회사와 여러분 어떤 회사가 더 마음에 와닿고 땡기나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 후자의 회사가 더 땡기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생각인데, 그죠? 의도고 계획이고, 그런데 뭔가를 준비하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느냐? 즉 언어는 그렇게 디자인을 달리하면 그 디자인한 효과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언어를 디자인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당나귀들이라는 책에 보면 언어적 틈새란 말이 나와요. 언어적 틈새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광경을 목격했을 때 정말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런 그 자연의 풍광을 우리가 감상하잖아요. 그런데 내 몸으로 확 빨려 들어온 그 풍광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직감적으로 느꼈던 어떤 감정과 이런 감정으로 내 몸에 와닿은 그런 감각적인 깨달음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틈새가 생깁니다. 내가 직접 본 것과 본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언어 사이에 틈새가 생기는데, 바로 작가들은 이런 틈새를 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전과 다른 언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작가는 내가 보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깨달은 것들을 기존 언어와 다른 언어를 끊임없이 디자인하면서 그 느낌 쪽으로 보다 더 가까이 내 언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내가 느끼고 그다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보다 더 적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가급적 거기에 맞게끔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적 감성과 언어적 레벨은 훨씬 더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 소설가 김훈 작가께서 칼의 노래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첫 문장을 뭐라고 썼냐면 꽃은 피었다 이렇게 써놓고 우리 작가님이 이제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건 없을까? 하루 종일 한나절 정도 고민하다가 오후에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한 글자 차이잖아요. 꽃은 피었다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꽃이 피었다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김훈 작가의 문체가 사실을 중심으로 짤막한 단문으로 주어진 현상들을 아주 적확하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은 피었다가 꽃이 피었다로 바뀌는 그 언어적 틈새 사이에 작가가 치밀하게 노력하면서 단어를 선택했잖아요. 바로 이런 것도 저는 언어 디자인이 갖고 오는 놀라운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언어를 디자인했을 때 어떤 효과를 우리가 혜택을 입을 수 있냐면,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이어령 어르신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사람과 사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늙는다고 하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물은 낡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늙었다, 사물은 낡았다. 이게 바로 사람과 사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물, 늙었다와 낡았다. 이런 단어를 표시해서 배치한 다음에 사람과 사물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주 미묘한 언어의 뉘앙스의 차이로 설명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언어적 디자인이 사람들한테 주는 임팩트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우치다 다츠루라는 미국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는 나태함의 산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우치다 다츠루의 풋고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락강 쉽게 읽기라고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들을 이분이 읽고 아주 쉽게 표현하면서 이런 문장을 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 뭔가 모른다는 것은 나태함의 산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뒤통수를 빵 치면서 무지는 근면의 성과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려고 노력을 거듭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또 데려다가 표절했잖아요. 무지, 우리가 독서를 안 한다는 거, 그죠? 책을 안 읽는 것은 나태해가지고 그렇게 안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안 읽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즉 책을 안 읽는 것도 나태함의 산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장을 갖다가 나의 문장으로 살짝 바꿔치기 하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 이런 것도 언어적인 패러디이면서 저는 언어를 디자인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디자인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가 감성적 언어를 사용하면요, 논리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심장에 꽂으면 의미 심장이 해지지만,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머리에 꽂으면 그걸 전문 용어로 골 때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중에 많이 본 것 같은데, 미국의 광고 마케팅 전문가가 우리 맹인이 이렇게 거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돈통에다가 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지나가는 한 여성분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맹인이 갖고 있는 문장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저는 앞을 볼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문구에 감동받아가지고 측은지심이 생겨서, 예? 그 동전통에다가 돈을 많이 넣고 가는, 그래서 갑자기 빈 깡통에서 동전이 많이 쌓이는 이런 통으로 바뀌는 그 근간에 뭐가 있었냐면 언어를 디자인한 게 있던 거죠. 그래서 논리적 언어로 사람들한테 설명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감성적 언어로 나의 아픔을 마치 그 사람의 아픔처럼 느끼도록 표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언어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감성적인 문구로 간판 지나가다가 이렇게 재밌는 간판 많이 보시지 않나요? 예를 들면 감자탕집인데 감자탕집 그렇게 써 있는 집하고 뼈대 있는 집, 그러면 뼈대 있는 집에 더 가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용실 이름인데 무슨 미용실 얘기 아니라 버르장머리 이렇게 써 있어요. 버르장머리 고쳐주는 미용실. 예, 뭐 이렇게 또 어떤 닭집인데, 치킨집인데 연개소문이 아니고 영개소문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만 간단하게 바꿔도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변신을 하는 거죠. 파스타집 전문점인데 이태리 면사무소라고, 이태리 면사무소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그죠?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저 홍대에 가면 고깃집 이름 중에 육갑하네라는 고깃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육자를 써가지고 그 집이 너무 잘 된다고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2호점도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뷔페집 이름인데 부정뷔페 뭐 이런 집도 있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삼겹살집 이름인데 이쑤신 장군. 예, 삼겹살 먹다가 뭐 이쑤셔가지고 이렇게 이쑤신 장군이라고. 아무튼 우리가 흔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언어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감동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디자인을 하면, 그 디자인한 덕분에 손님들이 갑자기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썰렁한 그런 집이 가게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게는 마음이 가게 만드는 곳이 가게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가게 만드는 곳은 철저하게 감성에 호소합니다. 그런 언어로 디자인을 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 가게에 가면은 많은 그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면 노란 귤 배경에다가 뭐랄까요, 뭐 까만 게 아니라 약간 좀 진한 녹색의 어떤 아보카도를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노란 배경 덕분에 아보카도가 훨씬 더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바꾸니까 전경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진열을 바꾸면 그 진열을 바꾸는 사이에 사람들의 없었던 욕망이 이렇게 꿈틀거리게 되고, 배치를 바꾸니까, 그 사물의 배치를 바꾸니까 사물의 가치가 달라지고,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따라서 상품의 진열 효과도 또는 상품의 가격, 가치도 현격하게 상승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언어를 우리가 디자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시인들한테 배울 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 성선설이라는 시를 쓴 우리 한민복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었나 이걸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인 거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기다린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래서 10달째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손가락이 10개인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시인들처럼 이렇게 낯선 생각과 언어로 날설계 언어를 이렇게 벼리면, 그죠? 언어를 벼리다고 하지, 갈고 닦는 거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낯선 시인의 상상력도 생기고 그때부터 당연했던 현상들이 색다르게 바라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인의 낯선 사유들이 날선 언어를 만나면 색다른 생각이 잉태되기 시작하잖아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반칠환 시인이 나이테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나이테는 그 여름의 연서이자 그 겨울의 난중일기다. 여름에는 별 고생 없이 나이테가 쑥쑥 자라다가 한겨울이 되면 혹한의 추위를 만나면서 나이테가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고 촘촘해지잖아요. 그때 나이테는 난중일기고 여름에는 따뜻한 사랑의 편지를 쓰는 연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테가 연서이자 난중일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시인의 상상력에 언어 디자인 능력을 배우면 우리도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이테는 자기 가슴에 새겨진 목판 경전이다. 흔히 나이테는 나무의 나이다.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면 나이테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나이테는 자기 가슴 속에 새긴 목판 경전이고 한여름의 연서이자 한겨울의 난중일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날선 언어가 낯선 생각을 저는 만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심오하지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다고 해서 의미까지 단순하지 않고 정말 깊이 있는 사유를 촉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확한 개념을 가지고 약간의 배치를 바꾸다든지 아니면 비교 분석하게 해서 만들게 생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언어를 재배치하고 문장을 건축하는 이런 언어 디자인의 효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언어 디자이너가 되면 우리의 삶도 훨씬 더 윤택해지고 우리 사람들한테 내 의지,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 그것도 훨씬 더 커지는데 why not? 왜 우리가 언어 디자인을 배우지 않아야 되나요? 그죠? 우리 모두 언어 디자인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의 창의력 충전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